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맨 위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구상 그 그냥 넘어갔죠. 그게 왜 넘어갔냐면 지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훑어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죠? 주인이, 매도인이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물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다 쳐들어가서, 그죠? 다 확인할 수도 있어. 그죠? 도배가 괜찮은지, 벽면에 크랙이 있는지, 그죠? 물이 잘 나오는지 다 틀어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권리사항 있잖아요. 그죠? 그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공시됐으니까 확실하게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건물인데 전세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5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중개를 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아시겠죠? 주인이 얘기해주면 끝이다. 그 다음에 주인이 얘기를 해줘야 아는 상황이 있는데 주인이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준 내용을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도 거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반드시 있지만, 그죠? 그거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앞장에 맨 위에 대상물건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 사항에다가 내가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그죠? 매도인이 매도인이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뭐 그 정도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4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건 1번이죠? 1번 주거용 건축물인데 그 주거용 건축물을 보시고 2번 비주거용 건축물을 한번 보실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뒷장에 넘기시면 6번에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주택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에 보시면 기본 확인사항의 6번에 비선호시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비선호시설인데 비주거용 건축물에 그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6번 비선호시설이 아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뭐예요? 바로 거래 예정 금액으로 나오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에선 8번까지 있어서 세율이 8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비주거용에서는 몇 번이에요? 세율이 7번이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부 확인사항 있죠? 세부 확인사항에 보면 11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벽면 및 도배 상태라고 돼 있었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벽면으로 돼 있네요. 비주거용에는. 그죠? 그 차이는 뭘까요? 지금은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상가 되겠죠? 상가 되겠잖아요. 상가나 공장 뭐 이런 것들. 사람이 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을 내가 중개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도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조합해는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그 상가는 이건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한 거지 기본 상가에 도배가 돼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배 부분이 빠졌다.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요? 환경 조건 12번. 그죠? 일조량 소음. 일조량이나 소음은 물론 상가나 이런 걸 얻는데도 일조량이나 소음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만큼은 아니죠. 주택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오시면 앞장을 다시 보시면 4번 입지 조건에 보시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는 있겠죠. 근데 교육시설이나 판매 및 의료시설, 상가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책에 보시면 비주거용 건축물 거기다가 지금 다른 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거용에다가 해놓으시면 돼요. 주거용 건축물 책에다가는. 그죠? 비주거용에는 없는 거니까 있는 거에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보실까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10번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차이가 뭘까요? 내용은 똑같죠?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있죠? 우리가 이게 상가를 쓰면요. 전기가 일반용으로 들어오고 공장일 경우는 어때요? 공업용으로 들어오죠. 공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 우리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쓸 때 전기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공장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려면 그죠? 전기를 공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전기는 크게 가정용이 있어요. 우리 쓰는 집에서 쓰는 가정용,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이 있고요. 공업용, 교육용 이렇게 산업용, 그 다음에 교육용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기본 용량이라는 게 기본 요금이 달라요. 가정용은 기본 요금이 작겠죠.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정해놓으면 어때요? 거기까지는 기본 요금이 뭐 2만 원, 3만 원 정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건 어때요? 저렴하죠? 그래서 상가에서 에어컨 그렇게 빵빵 트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빵빵 틀어도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조만한 상가는. 그죠? 근데 집에서 그렇게 떼봐요. 30만 원, 50만 원 나오지. 그죠? 공장도 마찬가지. 산업용 같은 경우도요. 뭐 100kg, 200kg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냐라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공장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요. 업종에 따라서 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갖다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있겠죠. 토지. 토지. 세 번째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하고 주거용 건축물하고 차이는 아까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 없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업용일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비선호 시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비선호 시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서 그죠? 일조량 소음이잖아요. 환경 조건이. 토지에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토지 집 지으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생으로 외우는 기분이 들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당연히 없겠죠. 토지만은 있으니까. 그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은 토지에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땅이건 집이건 어때요? 도로가 얼마나 접해 있고 대중교통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 주택, 토지 이 세 개를 비교하면 어떻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특성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은 뭐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죠? 중개대상물 맨 끝에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대상물건. 자, 대상물건에 대한 표시가 내용이 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얘네들은 뭐예요? 싸그리 다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죠. 맞아요? 토지, 건축물,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공장재단이라 했고, 그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광업을 위한 시설물, 그죠? 한꺼번에 묶어서 광업재단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을 표시할 때 위치는 해야 되니까 토지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소재지는. 집어는 써야 되지만, 그죠?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 등기된 거 그거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토탈로 가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상 물건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를 하고, 그죠?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사항 증명서를,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 각각의 임목도 뭐라 그랬어요? 등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있는 아이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등기사항 증명, 그 등기를 보고 거래를 이루어진다. 즉 등기를 가지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낸다라 그러면 좀 어때요? 되게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암만 이거를 건축, 그러니까 주택,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토지, 공장재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빠지고 얘는 들어오고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말로 설명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왔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딱 199페이지 보실게요. 물론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를 구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7회 작년이에요. 어떻게 나왔나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요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어요. 뭐라고 냈어요? 여러 가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라 그랬어요? 입지 조건이라까지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만약에 관리실, 그러니까 경비실이라고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걸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에 보면 딱 이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난 게 공원 얘기는 여기 제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원을 찍으라는 거는 그래도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공원 대신 경비실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어려운 문제 되는 거예요. 못 골라내요. 왜냐하면 걔는 뭐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죠? 아니 뭐 경비실은 관리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앞전에 있는 이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 말을 자체를요. 여기에 있는 항목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지니까 그래 입지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있는 거, 대상물이 있는 거 자체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공원 대신 경비실 이렇게 들어갔으면 대중교통 주변 교육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넣는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공부는 했으니까 그죠? 그죠? 답은 경비실이 될 건데.
그리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틈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유를 갖고 문제를 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그래도 좀 빨라지거든요, 마음이. 물론 시간 남아요. 2차는 시험이 남아요. 2차는 몇 분이에요? 1차는 60분, 120분이죠. 아, 40분. 그죠? 40분, 1.5분, 40분이 10분이죠. 1분씩 풀고 보시잖아요. 근데 2차는 시간이 남아요. 1차는 시간이 모자라요. 2차는 시간이 아주 남아요. 50분씩이잖아요. 한 과목당. 세 과목 150분이죠. 2시간 반. 시간이 남아요. 그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개법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뭐 봐야 돼요? 공법 어떻게든 꽈랑 안 나가려고 다 노력하실 거라고요. 그죠? 중개법은요 쭉 풀어요. 쭉 풀고 그냥 그래 얘는 아주 가볍게 넘어갔네 이러거든요. 다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평균 60점을 맞건 평균 100점을 맞건 중개법은 그냥 패스예요. 다시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는데 공법은 꽈랑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이미 다 잘해놨는데. 그래서 공법을 많이 더 보시게 되거든요. 아니면 피곤하시니까 좀 준비하실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다시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에서 192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제재사항은 뭘까요? 193페이지. 거기 별을 좀 쳐놓으세요. 제재사항.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지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아니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사유니까 우리가 제재받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어때요?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해요.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어때요? 대부분 자격정지일 거예요. 그죠? 자격이 취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뺐을 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했다. 이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교부할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는? 교부와 보관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할 일이야? 사장님이 할 일이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직원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러니까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존을 하지 아니한 거는 사장님의 몫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작성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 아니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 이거는 다 개업공인 사장님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다 해야 될 의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무조건 정지인데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 좀 그나마 좀 가볍지요. 설명하지 않은 의무니까 이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그죠? 그럼 이 셋 중에 그나마 제일 센 게 뭘까요? 느낌상 개업과 소속에 다 피해가 다 제재를 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한 다음에 뭐 하지 않았을 경우? 이름 안 쓰고 도장 안 찍었을 경우. 그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 다 뭐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둘 다 정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194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를 아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칸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다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권한도 의무도 당연히 없겠죠? 중개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확인 설명서, 문서는 어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 누가 해야 돼요? 무조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까 어땠어요? 아까 교부하고, 그죠? 보존해야 되는 건 누구 몫이다? 사장님 몫이라 그랬죠? 사장님이 교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사장님처럼 교부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더라도 무조건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죠? 맞죠? 중개 대상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든지 뭐든지 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사장님 와서 또 서명하고 날인하셔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는 의무가 없으니까 확인 설명서를 안 들고 왔어. 계약서를 쓰는데.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고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너는 안 써도 되지만 나는 반드시 그걸 써서 줘야 되니까 빨리 가서 써와. 혹은 내가 가서 써오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주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하는 일 자체는 똑같지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도를 해서 중개활동을 했다면 둘 다 설명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작성 의무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확인 설명의 의무는 당연히 있고 하지만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없지요. 없지만 누가 해야 돼요? 계약할 때는 반드시 사장님이 와야 되니까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그죠? 그때 사장님에게 의무를 지워놨으니까 중개대상법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계약 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무를 주지 않아도. 아시겠죠? 작성의 의무가 보관 의무는 사장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를 의뢰받은 후 중개 완성 전까지니까 중개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거래 계약이 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 활동을 할 때 내가 막 알선할 때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할 때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 그죠? 지금 문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줄 때는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라 그랬어? A와 B와 C가 했을 때 C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의 의무는 C가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개공이든 소공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A한테 알려준다 그랬어요? B한테 알려준다 그랬어요? 둘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얘만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그죠? 설명을 하는 거는 왜? 얘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A, B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어. 그죠?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미 B한테 설명을 다 했지요? 그러면 A는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 것이고 B한테는 설명을 다 했을 것이고 나는 얘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나도 다 알죠? 세 명이 다 알죠?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맞아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까 계약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붙죠?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몇 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얘도 세 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세 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 A, B, C 들어가죠? 여기도 A, B, C 들어가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당사자 간의 계약과 내가 사인을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계약서를 확인한 거잖아. 이 계약 내용에 대한 뭘 진다는 얘기야? C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은 계약 내용을 내가 확인했다는 뜻이 돼요. 맞죠? 근데 중개 대상물은 물론 여기 지번이 나오고 대상이 나오죠.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설명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설명서가 이 계약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데이터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누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죠? 내가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주고 이 내가 무슨 근거로 작성했는 공부 플러스 누구예요? A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 내용 내가 또 뒤에다 붙인다 그랬죠. 설명할 때. 공부 내용 A한테 확인한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을 했을 때는 누구의 확인? A의 확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세부를 작성해서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봐라 중개대상물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교부 대상자가 즉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는 A와 B에게 다 해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는 얘한테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설명은 B에게 잘 하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는 A하고 B하고 그 내용 확인한 문서는 다 줘라. 아시겠죠? 그리고 나도 하나씩 갖고 있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계약서에 뒤에 공제증서 하나 붙는다 했죠? 공제증서는 몇 장이면 되겠어요? 2장이면 돼요. 그죠? 왜? 내 거 필요 없죠. 근데 재밌는 건 자 보세요. A와 B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C 프라임이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공동중개라 했죠?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계약서가 몇 부가 될까요? A, B, C 프라임. 그죠? 몇 장이에요? 4장이 됩니다. 그럼 이거 4장.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다 들어가거든요. 4장. 공제증서는 몇 장? 공제증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C도 몇 장을 줘야 돼요? C도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 프라임한테도 줘요. 그죠? 그러면 C 프라임은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붙는 건 몇 장이겠어요? C가 몇 장 갖고 왔어? 3장 갖고 왔고 C 프라임 몇 장 갖고 왔어? 3장 갖고 왔죠. 총 6장입니다. 그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각각이 지금 하나씩 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계약서 1장, 그죠? 공제증서 2장, 중개대상물 1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장. 얘는 마찬가지로 계약서 똑같죠? 얘는 계약서, 중개대상물, 공제증서 1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장, 얘는 각 4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아시고 올 거고. 서명 및 날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법인은 대표자 혹은 분사무소에 있을 경우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하고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날인하여야 된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꼭 잊지 마세요. 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로 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뢰인은 이름을 컴퓨터로 치지만,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름을 컴퓨터로 쳐놓지 않는다 했어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자, 넘기시면 그래서 쭉쭉 중개대상물이 많이 나오죠. 기분 좋지 않나요? 책이 그냥 확 넘어가. 그러지 않아요? 좋죠? 자, 그래서 225페이지 보실게요. 자,
쭉 나옵니다.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 방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기본 사항 있죠? 개업공인의 기본 확인 사항을 확인할 때는 이러한 공적 장부를 보면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 토지들은 뭐 소재, 지번, 면적 이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좀 겹쳐져 있어요. 그죠? 겹쳐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보시면 네. 진짜 책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걸로 보실게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는 소유권 권리관계에 대한 얘기고 토지 대장 시리즈들이 있죠. 토지나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그죠? 그거는 어디서 확인한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관청에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준공이 나야 돼요. 그죠? 근데 건물이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생각만 많이 드나요? 머릿속에.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지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준공이 끝나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공이란 말은 원래 쓰는 말이 아니죠. 원래는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을 받으면 우리 준공 났다라고 하는데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그죠? 그거 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 거임 하고 침발라 놓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이라고 치면 어때요? 내 거임을 알기에는 소유권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볼 수 있게 편만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아무도 못 뛰게. 그죠? 아무도 못 뽑게 편만을 붙여놓으면 이거 내 땅인지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이게 누구 거임을 확실히 해줌 이러면 되겠죠. 그걸 어디서 할까요?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죠? 그럼 법원에다가 이 집원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이면 소유권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시지만 뭐는 없어요? 등기에 공신력이란 것도 없어요. 좀 헷갈리죠? 네, 그만 헷갈리게 해드리고 아무튼 등기라는 거는 이것은 내 거임 하고 침 발라놓는 거다. 그래서 침을 발라놓으니까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거 제가 침 발라놨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겉으로 내 보여지는 공시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는 무조건 공시, 권리관계만 따지자라는 거고 대장 시리즈들은 뭐다? 행정청에서 나와서 직접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토지대장은 뭐에 관한 거? 토지에 관한 내용을 자기네들끼리 관리를 한 거예요. 그죠? 임야대장은 임야에 대한 거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거죠. 그러면 대장에는 글씨로서 몇 평이고 그죠? 이게 누구 거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땅 같은 건 뭘 봐야 돼? 모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그죠? 어디가 옆집 땅이고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끝에 도자가 붙는 아이겠죠. 지도 그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뭘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말 그대로 토지를 어떻게 공법상의 제한을 걸어놓은 아이입니다. 우리 공법 배우시죠? 국회법 배우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국회법이 뭐예요?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그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 땅에는 뭐뭐 할 수 있다. 저 땅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보존관리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 놓으니까 어때요?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고 그죠?
투기가 성행되지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죠? 토지는 어때요? 지금 내 거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영원히 내 거는 아니죠.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요. 토지는요, 땅은요, 잠시 내가 이 세상에서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철학적인 얘기를, 그죠? 끝날 때도 다 됐구만. 그래서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개념을 좀 버리자.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토지 공개념, 옛날에 맛있는데 나왔던 얘기 있어요. 물론 법에로 토지 공개념을 했다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거든요. 허가는 안 되는 걸 대게 해주는 거예요. 내 땅인데 아무것도 안 돼. 내 땅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는요, 원래 안 된다는 거를 해결해 줄게 하는 재량의 얘기예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용에 대한 제한들을 걸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환지 예정 지정 증명호는 뭐예요? 환지 받을 거 있죠? 개발하면 환지 받을 거에 대한 거. 이것도 시군구 가면 띄워줘요. 구청 가면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시죠? 그 다음에 공유지, 소유권 지분 볼 수 있는 거고, 대주권 비율, 소유권 지분 확인.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참고가 중요해요. 참고. 자, 한번 보세요. 참고 박스 있죠? 그 밑에 225페이지에. 사실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보다 대장이 우선한다 라고 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나 대장이나 어때요?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는 게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권을 누구로 돼 있다라는 게 등기에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평수나 이런 건 어때요? 사실관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뭘 따르란 얘기예요? 대장을 따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경우 겪어보셨나요 혹시? 땅 대장,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토지 대장이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띄워도 물론 면적이 나오거든요. 면적이 나와요 거기. 근데 두 개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분은 누가 따져라? 토지 대장을 따져라. 아시겠죠?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건 뭘 따져라? 등기를 따져라. 그러니까 등기에도 거기에도 면적 나오던데요. 하지만 걔보다는 더 확실해지는 대장을 좀 띄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제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경계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실제 토지가 있잖아요. 옆집이 있거나, 그죠? 근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경계와, 실제로는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경계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우선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자, 가끔 살다 보면 그죠? 나는 내 땅이 여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긴 줄 알았는데 공부상에는 말하자면 지적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맞아요? 그죠? 그럼 어떤 걸 더 따져야 돼요? 공부상을 따지자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진짜 이렇게 벽으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에서 쓰라 그랬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그래도 소유권에 대한 얘기인데 도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도로는 내만 쓰는 게 아니라 공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도로 지분을 요만큼 먹고 들어와서 내가 뭘 해놨다 그러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난리 칩니다. 시골은 더 심해요. 너 땅이 도로 먹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뭘 하게 되죠? 측량을 다시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측량까지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공부상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발생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그죠? 특히나 땅을 보여주러 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측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상의 경계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죠? 내가 요만큼을 측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실 여부가 있는데요. 아까 신의 성실 얘기했잖아요. 신의 측의 원칙에 의해서 요만큼을 내가 잡아낼 수 있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지도, 그러니까 공부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0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해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지. 요 틈이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 틈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요 라인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요 라인이에요, 요 반듯한 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이용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더니 더 들어오게 된다, 더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물건에 대한 설명을 보고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대부분 가서 하겠죠. 물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죠. 경계가 다 명확하잖아. 그죠? 거의 명확하잖아요. 방 한 칸 보다든지 아파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측량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cm의 오차도 없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어때요? 지도도 1000분의 1 지도 갖다 놓고 보면은 뭐 땅이 뭐 얼마나 제대로 보여요. 그죠? 그죠? 정확하게 뭐 몇 cm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나무 있는데 요 경계네요. 지도 보고 공부 보고 공부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있고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면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면적은 뭘 쓰셔야 되죠? 당연히 제곱미터 쓰셔야 되죠. 평하고 환산하는 거는 아시죠? 아시나요? 1평이 3.3 제곱미터라고 알고 계시죠, 보통. 맞아요? 1평이 3.3 제곱미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66 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네? 대략 20평이 좀 안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머릿속으로? 그죠? 3.3으로 나누셨죠? 오랜만에 나누셨네. 3.3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20. 그죠? 이렇게 많이들 계산을 하시죠? 근데 이게 3.3058이에요. 정확하게는. 3.3058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1제곱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0.3025 평이에요. 그러니까 1제곱이 0.3025 이 숫자가 더 정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평이 3.3, 3.3058이면 이거를 이렇게 씌우면 뭐가 되나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1.6 얼마나 되겠죠? 근데 3.3058로 나누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평을 3.3058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죠? 그럼 3.3058분의 1이 얼마란 얘기예요? 0.3025란 얘기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다시
우리가 한 평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평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3.30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요거 곱하기, 그죠? 요거 A 곱하기 A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한 평으로 계산하니까 3.3058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나눠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곱하기가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양변을 나눈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잖아. 여기 1이 됐잖아. 그지? 1제곱은 이만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뭘 써요? 얘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쓰는데 얘에서 얘로 바꾸는 게 더 많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몇 제곱이다 그러면 곱하기 0.3025를 해라. 그럼 정확한 우리 왜냐면 평수를 불러주긴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85제곱 85, 66 뭐 이렇게 쓰죠? 103, 뭐 99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라. 그래서 0.3025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요 숫자. 그래서 3.3으로 나눠놓으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만 있으신 분. 그죠? 0.302를 곱하시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 여기 227페이지.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에 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지형은 토지의 모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이건 지적도 보고 하시는 거고요. 정방형, 장방형, 삼각형, 제형, 부정형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처음 만나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정방형은 뭐가 되겠어요? 정사각형 되겠죠? 장방형은 직사각형이고 삼각형, 제형은 뭐가 되겠어요? 사다리꼴, 아래 위가 다른 사다리꼴 있죠? 이런 모양. 정방형이니까 스퀘어잖아요. 똑같은 이거고 장방형은 낀 거고, 그죠?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제형이라는 거는 사다리꼴 이런 모양, 토지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정형은 뭐예요?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집 멋대로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부정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목은 배우실 거고 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골 땅들을 중개를 한다 아니면 내가 토지를 투자를 한다 피해야 될 거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축사 없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의 모양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땅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땅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 계속 가. 그죠? 여기는 산이야. 산의 길이 딱 나 있어. 근데 요런 땅들 아주 마음에 드시죠? 그죠? 모양도 네모 반듯하면 더 할 나위였고 꺼지지 않은 땅 좋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땅이 있어요. 어떤 땅? 얘네들 있죠. 얘네들. 그죠?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맹지는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갑자기 질문이 제가 좀 이상했네. 맹지는 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맹지를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맹지를 중개할 땐 조심해야 돼요. 맹지를 중개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좀 아는 사람들은 맹지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 맹지를 싸게 사서 여기다 나 길 하나만 내면 되잖아요. 이 땅 사가지고. 그죠?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맞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맹지를 팔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입장은 매매업은 아니지만 어때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를 받고, 그죠?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에게 이 땅을 설명하면서 이 땅을 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맹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라는 건데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정말 맹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권이라는 거 아직 안 배우셨죠? 그것 때문에 길 있다가 또 얘기를 하거든. 그죠? 근데 이게 실제 또 도로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는 잘 썼단 말이죠. 근데 팔려고 할 때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물론 지역권이 인정이 되면 다니는 거에 문제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무슨 느낌을 가지시냐면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이 사기꾼이 넘는다 하잖아요. 그죠? 느낌이. 그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전문 자격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방향. 건물 방향은 주택인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집 같은 경우는 어디? 거실. 그죠? 거실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를 건물의 방향으로 삼고요.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라. 근데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까 보면 기준이 있었어요. 그죠? 방향에 가로치고 기준. 그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방향이다 라고 기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걸 잡아놓으면 그 집이 남양집이다 무슨 집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가 많겠죠.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 뭐 연화, 뭐 그죠? 그 벽돌조, 조적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대부분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그죠? 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벽돌로 원룸 건물 다 있잖아요. 그 벽돌이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건물 딱 짓고 나서 벽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벽돌이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요. 조적조보다요. 저거에 강해요. 지진에 좀 강해요. 그래서 조적조 건물들이 제일 위험해요. 원래. 지진에는 제일 취약한 건물이, 옛날에는 벽돌 싸서 그게 내력벽이잖아요. 힘을 받는 벽이 됐잖아요. 그 벽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건 흔들리면 횡압력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지진 아래에도 있고 옆으로도 있잖아요. 지진파가. 근데 횡력을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벽돌은. 근데 철근 콘크리트 안에 심도 들어가 있잖아요.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일부러 내진 설계를 한 게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초를 박잖아요. 파일을 받고 하면 좋고, 기본적인 건 조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겁은 안 내셔도 돼요. 우리나라 정도면. 일본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많이 박진 않으니까. 네, 뭐 건축 연도, 기능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창고,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답사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답사하면 바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철거를 하라 하잖아요. 철거를 하라 그러면 철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좀 해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면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이거는 뭐 등기 시간에 하시잖아요. 그죠? 네. 특별한 거 표지부, 갑구, 을구 이 정도 해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중간에 이게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많아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그죠? 뿌듯해하시고요. 어찌됐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중요하고 또 그 전에 우리 금지행위, 그죠? 금지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금지행위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심심하시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내가 작성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나눠드린 거 내 집이나,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아무 집이나 다 떼어서 할 수 있죠. 아무 집이나 주소만 알면 할 수 있거든요. 떼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